아버지도 모시고 아들도 모신.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나? 그걸 아들한테 얘기해준 아빠가 어딨냐. 이름부터 선조. 손주.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20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네, 자 오프닝 토크에 저희가 광고 잠깐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사 광고. 네, 자사 광고입니다. 예, 이거 뭐 광고법 위반입니까? 아닙니다. 불쾌하지 않습니다. 리베이트 없이. 리베이트 없이. 자, 여러분. 그 짤짤이 쇼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사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TBS에서 방영되다가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이 되다가 TBS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없어졌다가 어떻게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좀 고심했었는데 결국은 또 귀인을 만나가지고 누구 덕에? 그 귀인이 누구죠? 누구 덕에? 누구죠? 뭐 제가 이 인수는 아니고 기획 제작만 하게 됐고요. 그게 인수 아닌가요? 아니 뭐 M&A죠. 그래서 짤쇼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창석 씨도 함께 하고요. 예. 박지훈 변호사도 함께 합니다. 그 완전체 그대로 다시 돌아왔고요.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에는 컨텐츠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티저만 올라갔는데 구독자가 55,000명. 이야. 티저만 올라갔는데. 기대치가 공 하나씩 더 붙이는 겁니까? 네. 5,500명으로 내가 저를 봤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뛰었나 했는데 그거 붙이셨군요. 사실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그 뭐냐 네. 최욱의 뭐 욱하는 뭐 했는데 최욱의 욱하는 밤. 그거는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건 MBC 지상파인데. 지상파에서 하는 방. 지상파를 넘어서야지. 꿈을 크게 해야지. 그런데 그거 교수님이 하세요. 네.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생명력은 저희가 더 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무슨 방문진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우리 의지만 있으면 계속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줄 또 다른 귀인과 광고를 넣어줄 광고주 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짤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자, 시사 관심 있으신 분들, 시사 예능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팀 분들도 다 그대로. 그 프리랜서 분들은 제가 다시 모시고 왔고요. 아직 TBS 남아 계신 분들은 거기 계셔야 되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 되면 뭐 뒤늦게 물어보겠죠. 가도 되냐고. 그렇지. 그럴 때 또 튕겨줘야 됩니다. 네, 바로 받아주면 버릇 나빠지거든요. 주식도 고측에서 매수하면 힘들어요. 저점에 들어와야 돼요. 네. 자, 어쨌든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옛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옛 추억을 다시 여러분 떠올릴 수 있게끔 채널 만들었으니까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녹화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뭐 담소를 좀 나눴는데 우리 배상훈 교수님이 김재원 교수님을 많이 끌어주시네요. 감사하죠. 예. 요즘 그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4인용 식탁. 예. 그 채널A 프로그램이죠. 예, 제 거기에 이제 섭외가 되셨는데 게스트로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호스트가 자기 지인들을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담소 나누는 거거든요. 거기에 김재원 쌤을 부릅니다. 감사하죠. 김재원 교수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허한나 씨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데 M장은 없네요. 네. M장도 없고 오창석도 없고 박가영도 없죠. 그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왜 우리 셋은 거기 들어갈 수 없는지 이유는 한번 들어봅시다. 바쁘시니까 그러셨겠죠. 바쁘시잖아요. 김재원. 안 바빠요. 안 바빠요. 김재원을 키워야지. 우리가 김재원이 죄송한데 저희도 아직 크고 싶습니다. 박지훈을 키워야 됩니까 그러면? 박지훈. 네,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 얼마나 안 가려가는데. 죄송한데 교수님 너보다 크세요. 나 괜히 데려왔어. 어쨌든 김재원 교수님을 또 이렇게 게스트로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녹화가 언젠가요? 이게 이제 그게 정해지지 않은 게 왜냐면 지금 섭외 단계구나. 섭외 단계라서 제작진이 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 새끼 뭔데? 뭐라 그러냐 할 수 있는 거라서. 네네네. 아니, 그걸 그렇게 이제 박지훈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채널A가 날 거부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방송마다 호불호는 있지만은 근데 그건 뭐 제작사에서 이쪽에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혹시 김재원 교수님 안 된다고 하면은
다른 분 없을까요?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약간 빠그라지고 있는 거 빈 볼로 저랑 오창수 던져주세요. 폭투로. 빈 볼로. 제작진 몸에 맞는 볼로 나랑 오창수도 던져주세요. 네. 어차피 안 될 거. 그러면은 시청률 때문에 날아간 거 아니고 왠지 언론 탄압받아서 날아간 그렇죠. 그럼 다음에 살아날 수 있어. 프레임이 완전 프레임이 바뀌는 거죠. 그럼요. 프레임이 이제 언론 탄압받았던 네네네. 사람들. 네. 자, 알겠습니다. 타나비님 뭐니 아예 모를 거예요, 제작진. 그래서 나가서 왜 탄압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방송 하나를 통으로 날려먹으려고.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언제 녹화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인물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이 정도면 좀 유명하지 않나요? 저는 아예 처음 모르시는 들으셨어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이름은 알죠. 예예예. 네. 개똥이. 예, 그렇죠. 네. 네네. 근데 개똥이가 이영애 씨가 개똥이 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개똥이 역할을 한번 이영애 씨가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숨겨진 반전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역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대중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을 아무래도 인물들과 사건들을 다루는데 오늘은 개똥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개똥이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광고 듣고 만나보시죠. 보험장터로 상담하시면서 중복된 보험을 정리해서 보험료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상담 결과 보험료 원래 38만 8,343원 내고 계셨던 분이 리모델링 하시고 난 이후에 19만 8,180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9만 163원 보험료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보장은 기존 보험에서 중증 질환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었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이 확대되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보장도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가능한 게 바로 보험장터고요. 상담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 검색해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보험료, 자, 허투루 빠져나가는 것들 단속하시고요. 새로 가입할 보험들,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으로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보험장터 1544-5788 1544-5788 보험장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글로벌 누적 펀딩 금액 63억 원 이상, 요즘 일본에서 핫한 수면 브랜드 브레인슬립의 베개를 소개합니다. 브레인슬립 베개는 코일 같은 형태의 독특한 소재와 구조로 높은 통기성을 자랑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여 베개를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에 열이 안 나고요. 땀이 차지 않습니다. 자다 깨는 일 없는 쾌적한 수면이 가능할 뿐 아니라 관리 방법도 편리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내어 한두 시간 건조하면 끝으로 베개 본품까지 쉽게 세척하여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25%의 인생에 투자해 깨어있는 75%의 인생에 활력을 선물해보세요. 브레인슬립 베개입니다. 자, 이거 진짜 날씨가 요즘 뭐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지금 아직 7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그 더위가 계속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요. 게다가 네.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가 높으니까 맞아요. 특히 더 꿉꿉해서 더 잠이 안 옵니다. 근데 이거는 습도 걱정도 필요 없는 게 통기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너무 시원해요. 네, 시원합니다. 온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자, 머리만 시원해도 숙면 취하시는데 큰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느껴보시면 또 이 특유의 텐션감이 또 이게 굉장히 탄성이 또, 좋아요. 굉장히 또 뭐랄까 이 안락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자, 이 질 높은 수면을 취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브레인슬립 베개 저희 출연자들도 잘 애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브레인슬립 베개였습니다. 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은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까요.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네, 산삼시대. 자,
자, 저희도 아껴 먹는 제품입니다. 네, 산삼시대 달달합니다. 뜯어서 하나씩 드시고 계신데 들고 다니시기 편한 스틱 형태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가격도 물론 가성비가 뛰어나지만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고 또 이제 산삼순배 같은 게 이제 병 제품이라 처리하기도 좀 불편한데 요거는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니시고 버리시기도 편하고 뜯기도 쉽고 네. 맛도 선물하기도 좋고. 있어 보이고. 맞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산삼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제목을 그냥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면 이거 사료에 있는 그대로 잡은 네. 제목입니다. 못다 핀 용모로 권력을 장악했던 남바완 궁녀입니다. 김계시 이야기입니다. 못다 핀 궁녀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 이게 그대로 써 있어요. 나이가 찼으나 용모가 꽃피지 못하였다. 이렇게. 못생겼다. 야, 너무 잔인하잖아. 이게 얼평이 남아 있다고요? 이거 보통 이렇게 올평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일단 드물어요. 네. 보통 이쁘면 얼평을 적어놓거든요. 네. 이제 예쁘다, 네. 수려하다, 화려하다. 뭐 장녹수 정도면은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저희 장녹수 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그 뭐 중간 정도에 머물렀다 정도면 이제 그냥 평범했다인데 못생김을 다루는 건 이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분은 용모가 꽃피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마 이게 이 공식 이 조선왕조 실록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대단히 못생겼음에도 추녀였을 것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네네 그렇죠.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평범했는데 네. 이 사람의 악행이 너무나도 좀 크다 보니 네. 까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거나 아니면 저 외모에 저런 권력을 이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좀 반전이라서 네. 이렇게 써놨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네.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은 게 표현이 좀 완곡합니다. 아, 그렇죠. 본인들도 미안한 아, 예, 느낌이에요. 예. 아, 네. 못다 핀 용모. 보통 이런 식의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을 아 것이다. 그렇죠. 네. 어. 일단 중간 이하. 네. 너무 슬퍼. 이런 얘기 저는 해도 됩니다. 왜냐면 왜냐- 저는 늘 용모가 못 피웠다는 비난을 받는 사람이기 그러니까 이런 때문에. 거죠. 네. 못다 핀 용모로 역사학계를 제패했던 김재호. 똑같은 인연. 역사학계를 제패하지는 않았고요. 역사학계는 사실 얼굴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역사학계에서는 좀 네. 네, 인지도가 이제 다. 근데 자, 이 말에도 약간 내재돼 있는데 네. 역사적으로 신분이 조금 천하거나 그러지 못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권력을 쥐었던 여인들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좀 용모가 뛰어나서 그 용모를 이용했던 사례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계시는 그러지 못했다. 네. 그러지 않은 용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능력으로 권력의 중심에 섰었다. 이게 좀 전제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네. 뭐 뒤에 가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하나 그 한자가 적혀져 있어요. 모라고. 네. 근데 그 모모를 통해 이제 광해의 마음을 얻은 걸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추측이 난무합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단어도.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오. 그것도 설명해 주십니까? 네네. 이건 근데 다 추측이에요.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단어, 아직 안 쓰는 단어예요? 아니요. 그냥 이제 완곡하게 은유로 해놓은 단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부터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요? 궁금한데요? 궁금해요. 엄청난 흡입력으로. 그게 이제 써 있는 게 뭐냐면 광해군 일기. 예, 이게 이제 실록입니다. 근데 광해군은 이제 왕에서 이제 폐위됐기 폐지가 때문에 됐으니. 이제 광해군 일기로 네. 되어 있는 건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상궁은 이름이 계시로 계시 이것들 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이 계시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게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네. 그 계시가 뭐냐면 이 시자가 똥시자예요. 똥, 분. 그러니까 대똥이. 그래서 개똥이라고 부르는데 네. 다른 사료들을 보면 네. 연려실 기술이나 이제 다른 사료들을 보면 가희 가히. 뭐 이쁜데? 뭐 이름? 그런 식으로 돼 너무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발음을 음차했을 것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똥이의 뜻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원래 이름이 가희, 뭐 가이, 뭐 이런 건데 네. 이거를 우리말로. 그렇죠. 이걸 한자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음차해서 이제 계시로 적었는데 근데 한자를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 그거를 음차를 쓰는데 굳이 개똥이라고 썼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똥시자로 굳이 썼던 걸로 봤을 때 개똥이지도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똥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아명이 개똥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아니 근데 그런 이름은 아주 천한 신분들만 썼던 이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금 더 그게 뭐냐면 일단 저희 그 궁녀편에서 다뤘어요. 일단 이 사람 궁녀입니다. 네. 근데 궁녀는 기본적으로 관노비 출신으로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도 노비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름이 이 정도일 수 있는 거죠. 개똥이나 뭐라고 이제 불렸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개똥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 그런데 뭐 연료실 기술에는 뭐 가희, 뭐 어떤 데는 또 가시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또 음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이 틈새를 이용해서 제가 네.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1780년 경상도 예천군의 김경련이라는 사람의 호구단자에서 나온 노비들 이름이래요. 네네네네.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아, 네네네네. 귀찬이, 네네. 귀찮아, 그런 이름 귀찮아. 많아요. 남근이, 네. 남근 밀떡이, 네. 밀떡. 개불아리, 분녀. 그러니까 분녀는 똥녀. 똥녀. 이거 아마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 똥이었을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방귀, 네. 똥싸니, 말똥이, 물똥이, 버러지, 도끼, 돌무더기, 기우비개도 있어요. 모퉁이, 복종이, 무섭이, 꼰대, 똘마니, 귀찬이, 강아지, 도야지, 두꺼비, 솔개, 복지, 송아지, 망아지, 작은 년, 쪼가니, 작은 놈. 작은 놈. 아니, 그게 그게- 키가 작다는 뜻입니다. 뭐가 작은 게 아닙니다. 네. 이름으로 썩을 년도 있어요. 썩을 년. 근데 그게 이제 이름이 그렇게 그렇지. 적혀져 있는 건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호구에다가 이제 써야 네네네. 될 때 야 너 뭐냐 너 뭘로 불려? 두꺼비요.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네. 새끼 이거 작은데 작은 놈. 작은. 이 새끼 얼굴이 똥같이 생겼네. 똥. 이렇게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니까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 네. 거예요. 야이노마라고 하니까 근데 호구를 헬라 보니까 그렇죠. 적다 보니까 이게 지들 마음대로 적은 거죠. 네. 그좀 예쁘장하는 여자분도 있었나 봐요. 어여쁜이도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야 노비치고도 이쁘다. 어여쁜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마 개똥이었을 텐데 네. 이름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냥 뭐 이런 가희, 뭐 가시, 뭐 이렇게 불렸던 거는 이제 아마 발음이 그랬을 네. 걸로 추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실록에는 아무튼 뭐라고 돼 있냐? 실록에는 개시로 적혀져 있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김상궁은 이름이 개시로 나이가 차서도 용모가 피지 않았는데 여기서 등장하죠. 흉악하고 야갔으며 개교가 많다. 춘궁의 옛 시녀로 춘궁이 이제 광해군이 이제 그 동궁에 있을 때 네. 왕비를 통하여 나아가 잠자리를 모실 수 있었는데 인하여 비방으로라고 써 있습니다. 비방. 비방으로 갑자기 사랑을 얻었으므로 후궁들도 더불어 무리가 되는 이가 없었으며 이어 드디어 왕비와 틈이 생겼다. 이 비방이 뭐냐? 비술. 이걸 가지고 여러 추측이 난무합니다. 비밀스런 방중술.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이겠죠. 여기 아마 대단한 그런 기술로 아. 하시는 분들, 야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테크니션이 있구나. 네. 테크니션. 누구는 이게 아니다 그냥 정치적 술수 뭐 비방을 많이 이렇게만 했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네. 이런 거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야사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것이 아마 잠자리 이유 그렇지. 술이었다. 그렇겠지라고 이제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자극적이야. 그거를 갑자기 그 기술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수련의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근데 이게- 천부적일 수도 있죠. 천부 방중술. 천부방중술. 제 이야기 아닙니다. 각자 알아서 네. 상상하세요. 그럼 아까 이거는. 전에 똥시잖아요. 똥을 열시 이제 갠다. 애널 섹스에 그럴 수도 있지. 아이씨. 아이씨는 우리 제 얘기.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이걸 정치적 술수로 해서 우리는 후대로서 추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네. 이 정신 세계가 다 드러나네요. 네네네. 교수님은 지금 믿을 거는 천부적 재능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연습 경기 숫자가 많이 그렇지, 떨어지기 연습은 때문에 아니거든. 네. 천부적 재능 타고났다. 그렇지. 그렇지. 믿고 있고요. 오창석 씨는 웬만한 거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안 해본 게 없어. 여기만 해봐가지고. 좀더 박가영 아나운서의 어떤 그게 궁금하네요. 해석이. 너의 해석은 비방 뭐였을까요? 저도 잠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방중술. 당연히. 예. 당연히. 아니 왜냐면 갑자기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죠. 하니까. 예. 사실 뭐 그간의 뭐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기엔 시간이 짧았을 거다. 네. 네. 근데 저는 역사서 같은 데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사실 그
기술이 뛰어난 네네. 여성분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신 출세에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제가 그런 분을 만나본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하는지 저는 의문이 있어요. 근데 궁녀분들은 막 이렇게 모형으로 연습하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 그거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이제. 아니, 나는 그게 궁금해요. 실제로 그게 남자가 홀딱 빠질 정도의 기술력을 탑재하는 게 가능한가? 그거 이제 장석 이렇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아니, 마세요. 오창석 작가가 네. 잘 알지 않을까요? 어떤 거요? 그런 기술에 홀딱 빠진 어떤 그런 남성의 어떤 경험담이나 저 기술 없이도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쉽게 빠집니다. 기술에 빠지지 않아요. 네. 크기에 빠집니다. 네. 크기. 네. 고관절, 골반. 골반. 네. 고관절은 다릅니다. 예. 아무튼 네. 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뭐 야사나 이제 이런 것들에는 네. 예, 방중술이나 이런 걸로 묘사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사에만 놓고 그냥 딱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는 않고 이렇게 좀 완곡하게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네. 네.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이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냥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다른 야사에 의하면 광해군의 아버지인 선조를 모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 땡땡. 대르거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러니까 승은 상궁이 첩지를 못 올리는 이유가 이런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도 있죠. 왜냐면 두 임금을 오셨다고 하면은 그것도 부자인데 그건 사실은 첩지를 올리기가 좀 애매하죠.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면 상궁입니다. 상궁이에요. 궁녀예요. 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선조와 광해군 둘 다 모신 궁녀입니다. 저희 궁녀편에서 말했어요. 원래 궁녀는 한 모시던 왕이 죽거나 뭐 오시던 그 뭐 세자 이전에 뭐 이렇게 네. 죽는다면 같이 궁에서 나가야 돼요. 그렇죠. 두 왕을 섬길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 김계시는 두 왕을 일단 섬긴 궁녀입니다. 여기까지 팩트예요. 이것도 좀 특이해요. 네. 그런데 야사 음. 이것도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그 선조를 모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셨다라는 표현에 조금 집착을 해보면 네. 승은을 입었던 걸로 되어 있는 야사도 있어요. 선조를 선조에게 네. 선조에게 그러면 이 아까 그 비방이라는 표현을 네. 잠자리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네. 아버지도 모시고 아들도 모신 승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 굉장히 강상해지죠. 이상한 짓. 강상해지죠. 아니 아니, 조선시대 궁 중에서도 그건 되게 안 돼요. 아예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아니 어머니 뻘을 예. 일단 나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나? 그걸 아빠한테 얘기해준 아빠가 어딨냐? 야, 내가 그래서 이제 딴 거 합시다 오늘. 다른 거로 바로 바꿔도 돼요. 이 주제 저는 못 하겠네요. 지금 안 들려. 전쟁이 임진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심대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막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료에는 어떤 그 야사에는 광해가 그 김계시를 이제 불러서 잠자를 가지려고 했는데 말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모신 궁녀다라고 얘기하자 광해군이 얼굴을 불키며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물러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라는 야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방이 이제 방중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로 끝내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광해군이 어차피 폐주가 됐으니까 광해군을 뭉개뜨리려고 하는 후대가 음해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단 그 폐위되는 날 인조반정 네. 이 벌어진 그때의 기록들에 네. 굉장히 특이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일단 광해군 일기 광해 15년 3월 15일 기사에 상궁 김계시를 배웠다. 계시가 정업원에서 불공을 들이고 있다가 사변이 일어난 것을 듣고 민가에 숨었는데 군인이 찾아내어 배웠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상해요. 굳이 상궁 따위를 찾아가서 이걸 표적으로 삼아 배웠다는 게 굳이 찾아가가지고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어. 승정원 일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군부가 아뢰기를
폐주의 후궁 김상궁은 이미 처벌하였고 정소호는 목을 메어 자진하였고 임소용은 강화에 따라갔고 그 밖에도 우선 내버려두고 죄를 묻지 않은 자 또한 많습니다. 라면서 쭉쭉쭉 되어 있어요. 네. 또 승조원일기 다른 기사를 보면 의군부가 아래기를 한찬남, 박정길, 박홍도, 백대형 그리고 김상궁, 정몽필은 죄악이 밝게 드러나 당초에 즉시 효시하였으나 미처 능지처참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지른 죄가 이이첨 등과 다를 게 없으니 연자와 정몰 등의 일을 일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상해요 이것도. 너무 네. 급이 높네. 네, 급이 상궁이. 엄청 높은 관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쵸, 정승급이잖아요. 네. 김상궁이. 근데 중간에 김상궁이 뜻 같이 네. 있어요. 오. 이상한 거예요 지금. 권력 네. 서열 그러니까 제거 순위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상궁이에요. 그러니까 상궁입니다. 상궁 따위가. 그러니까 상상의 나라를 펼치시기가. 아빠랑 요거네. 아이씨. 손은 좀. 일단 광희가 봤을 때 좀 예쁘지도 않은데 왜 자꾸 아버님 친수에 들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꾸 임진왜란이 벌어졌어. 그러면서 분조가 되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김계시가 광해군 따라서 분조가 된 거야. 늘 궁금했었는데. 일단 다 사실관계가 틀렸고요. 아니 뇌피셜이야. 역사 뇌피셜. 왜냐면 김계시는 사실은 뒤에 맞아요. 맨 그게 뒤죠. 예. 뭐냐면 전쟁 끝나고 와서 예, 한참 뒤. 전쟁 직전까지는 충궁 그러니까 광해군을 모시는 상궁입니다. 그래? 그러다가 전쟁이 전쟁이 나자마자 그 분조가 돼서 갈라지잖아요. 그때 굳이 선조가 김계시를 자기 쪽으로 데리고 와요. 거꾸로야. 거꾸로네. 아니 이때 광해군은 잠깐만요. 이때 광해군은 18살밖에 안 됐습니다. 18살을 할 것도 아니지. 18살이고 아직 세자가 되기 쌉가능이지. 아버지가 궁금해했네. 아버지가 궁금해서. 아니 우리 아들놈이 눈이 높은 선조가 건 나쁜 알고 놈이네. 선조가. 아들놈이 눈이 역시 높은 건 줄 알고. 선조가 개새끼네요. 이름부터 선조. 선조. 야, 선을 넘나든다. 스탠드죠. 스탠드죠. 다이너스티 스탠드. 저딴 거로 바꿔서 지금. 야, 내가 했던 거 그대로 가는데 아들하고 아버지의 저거만 바뀌네. 우리 아들내미가 왜 쟤를 저렇게 아끼나? 분조 이게 됐을 이제 때 그냥 더 자극적인 상상을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선조가 죽기 직전까지는 계속 선조를 모셔요. 김계시는 선조를 모십니다. 근데 광해군 부글부글. 부글부글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선조가 죽어가는 과정 한 골골 앓거든요. 네. 한 1년 정도로 골골 앓는 과정 그리고 그 앓는 과정에서 영창대군과의 어떤 관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로 서로 막 정치 싸움이 엄청 할 때 일단 이때 김계시가 무슨 짓을 합니다. 근데 그 짓 때문에 네. 선조가 죽고 나서도 광해가 굳이 김계시를 자신의 궁녀로 다시 데리고 와요. 그냥 놔두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아니죠. 원래는 선조 죽으면 김계시는 나가야 돼요. 궁 그죠. 밖으로 네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건 도대체 왜 김계시는 아버지를 모시던 궁녀를 굳이 또 다시 자신의 궁녀로 데리고 왔느냐.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얼마 전에 조정석과 저기 누구죠? 네. 조정석이 나왔던 사극이 나왔는데. 네네네. 그 퓨전 사극이었죠. 네. 네네네. 그게 고얘기잖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아, 왜냐하면 그래요? 전임 상궁이었는데 전임 왕을 모셨는데 전임 상궁이 그 전 왕을 독살하고 그거를 이제 하게 아하. 된 게 상궁이었고 그 상궁을 그래서 내치지 않고 보게 된 거죠. 아. 신세경 나오고 그게 그겁니다. 제가 그 사극을 못 봤는데 세작 매혹된 자들. 예, 그게 그 에피소드가 그렇군요. 김계신 내용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거. 거기 나오는 상궁이 총애했는데 네. 사실은 조정석 그러니까 후임 왕의 사주를 받아서 전임 왕을 죽이고 네. 근데 그걸 자기 아버지를. 형이죠 형 여기 형이었는데 그래서 똑같이 데리고 있었어요. 네. 나중에 똑같이 죽이는 방법이 이제 이
독약을 입에 넣고 키스하는 걸로 죽이는 이런 내용. 굉장히 자극적인 자극적이죠. 사극이네요. 참 다시 봐야겠습니다 그 사극을. 신세경이면 뭐 흔들릴 수 있지. 하지만 근데 그 장궁은 그 신세경이 아니고요. 다른 굉장히 신인 배우인데 그 내용이 딱 김계시 내용입니다. 네네. 어. 요것도 뒤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자극적 야사입니다 이건. 네. 야사에 굉장히 자극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뒤에가 설명드릴게요. 아 근데 그렇게 야사에서 자극적으로 다루기 좋은 소재네요. 제일 좋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야사들의 김계시를 자극적으로 그려요. 근데 그건 소문이라는 거거든요. 네. 정사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광해군 일기나 승정원 일기가 대단히 일단 둘 다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김계시를. 네. 그럼에도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어. 근데 그건 정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는 자극적인 이야기도 보통 다 적어요. 그런데도 나와 있지 않은 거는 그다음 특히나 광해군이 죽은 다음에 그 광해군 일기나 승정원 일기에는 인조 때 집권했었던 서인 세력들이 분명히 악의적으로 적을 만도 한데 안 적었다는 건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고요. 김계시가 여러의 목줄을 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죠. 뭐 특정한 정치적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동반된 네. 소문이 엄청 맞아요. 나잖아요. 그 아무런 직위도 없는 사람이 권력을 부리는 남자 그런 정치인이 거잖아요. 여자한테 휘둘렸다더라. 그렇죠. 막 일단은, 그런 소문들. 네, 성적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선물 받았다더라. 네. 그 얘기 소문이 많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네. 선물 얘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역사 연구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소문에 저 소문이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이 소문들이 등장하게 된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그 배경들은 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한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김계시는 예. 아마도 천민의 자녀일 네. 거고요. 노비의 네. 자녀였을 것이고 국녀들과 입궁하는 과정, 다른 국녀들이 입궁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특별한 입궁 과정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글을 알아요. 오, 글을 배웠구나. 천민인데 글을 한다. 네, 글을 알아요. 네. 그게 굉장히 특이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도 자 이제 우리는 한번 김계시가 돼보는 거죠. 예. 김계시예요. 얼굴도 그리 이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궁녀가 됐어요. 네. 그런데 궁 생활이 너무 좋은 거야. 궁살. 예. 어. 이 자기가 평소에 살았었던 생활과는 전혀 다른 네. 그런 거로 봤을 테니. 근데 본인은 글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이 궁녀들 사이에서 네. 얼굴이 이쁘지 않으니 네. 두각을 나타내는 방법을 네. 아마도 이런 학식을 통한 무엇인가로 했을 것 같아요. 이거 학식을 추측입니다. 쌓던가 방중술을 쌓던가. 아니, 자꾸 아니 그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해 봐야죠. 사실. 학식 또는 섹식. 색식은 처음 저 철저히 저는 사료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흔히 말하는- 학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약간 뇌생여일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은 언문이 아니라 네. 한자어를 깊이 아는 네. 걸 얘기를 합니다. 글을 예. 읽을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독학했을 거 아니에요. 독학했죠. 유튜브를 네. 보지도 않았을 거고. 네. 왜냐면 일단 천민 같은 경우는 학교를 못 다녀요. 네. 못 다니고 여성인데 이렇다? 없습니다. 이런 여성 진짜 드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충궁 안에서도 광해군의 밑에서 일을 할 때도 어린 광해군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힘이 됐을 겁니다. 분명. 네. 근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났겠죠. 소문이 났을 거예요. 네. 근데 전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선조가 이제 갈라지잖아요. 네. 방이나 이렇게 분조가 돼서 갈라지는 과정에서 소문을 들었겠죠. 이제 본인 주변에 있는 궁녀들도 나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냥 어차피 도망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럴 때 갔다가 쓴 사람이 김계시라는 거죠. 광해군의 힘을 빼기 위해서 뺏어온 거 아닐까? 그렇게 너무 또 아니 광해군이 똑똑하니까 그 똑똑함을 계시가 해줬다고 생각하면 옆에서 그렇죠. 김계시의 보좌로 인해 그럴 수 있어요. 강해군이 네. 좀 더 영특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이제 과잉된 서로 좀 과잉된 해석을 잠깐 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측은 뭐 해볼 수 네. 있죠. 예. 우린 뇌피셜 프로그램이 그렇죠. 임꺽정도 서종사 잡히고 끝났습니다. 예. 저는 일단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선조를 모시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때 이건 야사요. 여기서부터 야사입니다. 이제 선조 본인이 네. 저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도망 다니면서 전쟁통에 외롭고 힘들고. 네. 근데 주변에 남아 있는 친구들 중에 어. 궁녀 중에 글도 좀 읽고 말 통하고. 이것저것 얘기해봤더니 말도 좀 통하고 네. 오늘 하루 원래 그렇습니다. 그 저번에 한번 다른 데서 한번 그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도루묵러라 그게 이제 그 네. 도루묵이지. 도루묵의 이제 설화예요. 그 설화 생선. 생선 설화입니다. 네. 그 어려울 때 진짜 맛없는 생선을 올렸는데 너무 맛있게. 그때는 맛있게 먹었다가 네. 다시 돌아와서 또 산의 진미 속에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먹었더니 그때 그 맛이 안 나는 그때 거지. 그 맛이 약간 그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 먹었던 라면. 이 라면 같은 거 군대리야. 뽀구리 같은 거 군대에서 먹을 때 참 맛있는데 제대하고 뽀구리 먹으면 그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똥이도 그 맛이 안 났다는 거지. 그렇죠. 맛에 아니 맞아요. 아니야. 이래서 4인용 식탁 나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야사를 믿는다면 일단 승은을 입은 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때 힘들 때는 옆에서 도움돼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김계시 입장에서 네. 만약 승은 입은 게 맞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네. 원래 승은을 입으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료편에서 네, 후궁으로 하지만 올라가야지. 보통 후궁으로 올라가요. 근데 후궁이 안 돼요. 그렇지. 선조가 버린 거야. 적인 단어가 떠오르는데 쓰진 않겠습니다. 선조가 그랬을 거다. 내팽개쳤다. 버렸다. 네. 버리진 않습니다. 왜냐? 먹버스. 아씨. 왜냐? 특별 상궁이 되었다라는 기록은 있어요. 그 말은 네. 아껴 씁니다. 선조는 옆에서 근데 이제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놀드 슈왈체네거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례가 있어요. 네, 책임집니다. 아놀드 슈왈체네거. 네. 근데 중요한 건 선조가 죽을 때까지 궁녀로 계속적으로 특별상궁으로 계속적으로 활용한다는 거. 하지만 이 승은을 입은 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승은을 입었음에도 네. 후궁이 되지는 못한 비운의 궁녀로 네. 남아 있다. 아니면 정무적 판단이 너무 뛰어나서 후궁이 되고 이렇게 너무 드러나는 자리에 가면 힘드니까 난 나아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직급만 좀 높여달라. 그럴 수도 있지. 되게 똑똑하면. 오 그런 해석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 특히나 광해군 때. 광해군 때 올리지 말고 업무를 달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달라. 이권을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감내하고 싶지 않아서 이것도 이제 광해군의 승은을 입었다는 전제입니다. 네. 광해군의 승은을 입었음에도 끝까지 그 상궁의 직위만을 갖고 있었던 건 네. 요런 해석? 김계시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왜냐하면 해석도 있습니다. 상궁은 궁 밖을 쉽게 오갈 수 있잖아. 네. 근데 그거 후궁은 중요하죠. 못하니까. 근데 김계시는 제약이 많아지니까. 김계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뭔가를 했는데 후궁은 움직임이 너무 네. 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지는 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럼 굉장히 본인은 똑똑한 거지. 발품 팔아가지고 본인이 막 이것저것 계략을 이렇게 해서 네. 살아남는 스타일인데 후궁이 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 이거 마지막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광해군에 관련된 기록들은 1차적으로 과장과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인조 반정을 일으킨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광해군의 좋은 폭정, 얘기를 쓸 수가 없지. 물론 이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폭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 그런데 이 폭정의 과정에 네. 여성이 껴 있거나 이 여성의 좀 그 성적 무엇인가가 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자극적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까내리일 때 다른 그냥 뭔가 정치적인 어떤 욕망과 그냥 단순히 정치적 욕망과 이런 걸로 폭정을 일으킨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리스크가 더 커 보여요. 왜냐면 인조반정이 게 대의 명분이거든. 네. 대의 명분을 우리 쪽에서 광해군의 여자 이런 걸 그렇죠. 하기가 제일 편하지. 거기에다가 두 번째 조선시대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려 한다? 이거는 우리 문정왕후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네. 문정왕후에 대한 기록서부터가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폄하하죠. 조선시대의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지금의 시선에서 김계시의 어떤 이런 걸 바라볼 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성으로서의 어떤 신분적 제약, 그 다음에 그냥 상궁으로서의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고 적극적으로 광해군의 네. 정치적 동반자였던 인물로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섹시하게만 그린다기보다는 네. 광해 섹시한 친구는 못생기지 않았나? 아니 지금 뇌생녀 얘기하는 거니까. 예예예. 뭔가 굉장히 아니 이름이 계신데 개섹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저렇게만 받아들인다는 거 뇌가 한쪽으로 치우친 측면이 아마 대중의 반응은 저와 동의할 것입니다. 둘 다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다양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머리에 좀 넣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러면 학계에서 인조의 승은도 받았고 인조가 아니라 선조. 인조입니다. 선조의 승은도 받았고 광해의 승은도 받았다. 둘 다에게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죠.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일단 김계시에 대한 학계 논문이 다양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중요한 인물로 다루거나 그러진 않고.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김계시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도 야사에는 너무나도 자극적으로만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학자들이 안 놀아봐서 그래요. 모르는 거지. 그랬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학자들은 라고 생각해.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 기계 약간 그 약해. 야사에 대해서 약간 약해. 체질적으로 맞아. 좀 너무 반대하는 게 있어. 내가 그래도 학자인데 야사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 자존심 상하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터프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역사 연구라는 거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맥락들을 살피는 연구들은 있죠. 광해군 때 어떤 그런 네. 이런 정치 과정 중에 이 여성이었던 김계시와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나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지 네. 방중수를 거나 이제 그런 연구자는 없다. 하지만 이 소문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합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되는 건 광해군이라는 인물이에요. 광해군. 저희가 광해군에 대해서는 병자호란을 다룰 때 살짝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광해군은 이 사람도 참 가슴 아픈 왕입니다. 광해군은 이 평가가 말도 안 되게 엇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삶을 쭉 보고 있으면 엇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영화 광해에 보면 그런 극단적 평가가 그대로 다 담겨져 맞습니다. 있죠. 네. 이게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정치를 할 수 없게끔 아빠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선조편에서 이제 선조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중립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많이 이제 노력을 한 걸로 또 댓글에서 난리가 났던데 네. 일단 뭐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선조를. 네. 선조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아빠로서의 선조만 놓고 보면은 못난 아빠예요. 못난 아빠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선조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건 전체적인 선조의 정치의 과정에서는 네. 그렇게까지 암군으로 그려질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잘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욕먹을 정도로 못하지도 네네네네. 않았다 입장이셨죠. 네. 그런데 아버지의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놓고 보면 못난 아빠였구나. 많이 못난 아빠예요. 고승덕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광해 미안하다. 고승덕보다 더 심한 측면이 뭐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짜증나게 해요. 고승덕 씨는 나중에 부동산으로 지금 돈 잘 버셨어요. 네, 그런데 자녀들한테 물려줄 게 많습니다 지금. 네, 그 바로 앞에 제가 살거든요. 그 땅이 보여요 저희 집에서. 그 경찰서 있는 땅. 네. 지구대. 저희 집 베란다에서 보면 그 경찰서 땅이 보여요. 아무튼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네. 아무튼 선조는 참 이게 좀 그래요 아빠로서. 일단 그게 뭐냐면 일단은 조선 시대 때 왕으로서의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요 이 사람은. 그게 뭐냐면 직계가 아니죠. 본인 스스로가 직계가 아니에요. 후궁의 아들이니까. 그것도 많이 많이 옆으로 가요. 인빈인가? 네. 창빈인가? 네, 창빈. 많이 옆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빈 김씨 아니야 공빈 김씨. 그거는 이제 광해고 선조 스스로. 선조 스스로. 경빈 임시. 중종의 창빈. 아무튼 본인 스스로가
반개 출신의 왕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끝까지 그 정실 왕후의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왕이 다음에 세자를 누구로 해야 되지를 가지고 계속 난리를 쳐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은 광해와 그 나중에 빈으로 들어오는 이제 신성군이라고 하는 이 둘 가지고 또 싸움을 붙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일단 전쟁이 납니다. 일단 정실 왕후 밑에서는 없어요. 대군이 없어요. 네. 대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공빈김 씨를 좀 총애해가지고 아들이 몇 있었는데 네. 공빈김 씨의 첫째도 아니에요. 광희는 이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매군. 사페. 근데 완전 사이코패스거든요. 애초에 이매군은 그런 논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광해를 안 치기에는 또 선조 마음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과정에서 신성군이 태어나요. 신성군은 또 배다른 네. 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조가 신성군이 또 이뻐요. 광해를 왜 싫어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공빈이 빨리 죽어요. 공빈이 빨리 죽고 광해를 낳는 과정에서 죽거든요. 낳고 얼마 안 있어 죽거든요. 엄마가 없다. 두 번째 형이 너무 쓰레기다 보니까 그 동생도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 혈통 자체를 이제 증오하게 됐구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신성군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동서인이 갈라져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납니다. 네. 전쟁이 나서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네. 근데 임진왜란이 터지면 이제는 빨리 해야 돼요. 이제는 빨리 세자 그치. 책봉을 해야죠.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과정에서 땡땡 치고 임시로 세자가 됩니다. 임시로 세자가 돼요. 그런데 단순히 세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분조까지 그러니까 조정을 나눠요. 네. 조정을 나누고 본인은 의주까지 피난을 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의 전국을 수습하는 걸 광해한테 맡겨요. 선조. 그런데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네. 이게 그 광해 분조를 같이 따라다녔죠. 유대조라고 하는 네.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험난한 산천을 지나느라 하루도 편안히 지내지 못하면서 7일 병인일에 이천에서 머무르고 이튿날 정묘일에 칠로에 격서를 보내 여러 성의 사람들을 불러 적을 토벌하고 국가를 회복하는 의리로 회유하니 격서가 닿는 곳마다 인심이 분발하여 고을의 백성들을 모아 의병으로 봉기하였다. 이리저리 흩어져 다니던 사대부들도 집신을 신고 지팡이를 끌며 끊이지 않고 모여들어 어느 정도 조정의 모양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았으니 국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기반과 종사가 다시 안전하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은 곧 이천으로 거동한 데 연유한 것이 아니겠나. 이게 광해의 업적입니다. 전쟁 때 네. 엄청난 거예요. 네. 최고의 찬사.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지금 막 아빠 도망가고 도망다니고. 난 다음에 돌팔만 막 그랬죠. 궁 막 불지르고 막 그래요. 백성들이. 민심은 굉장히 흉흉했는데 그나마 광해 덕분에 이 그죠 평가가 좀 나아졌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훌륭한 아비라면 칭찬을 그죠. 니 덕에. 근데 그 질투를 하잖아. 그렇습니다. 아. 여기 이제 문제가 아. 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잠깐만 딴 얘기긴 한데 네. 이 분조 갖고도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 몸빵 해놓은 거다. 네.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그 분조가 절실했다, 필요한 것이었다. 선생님이 필요했다고 보시죠.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네. 아. 왜냐하면 일단 전략을 그렇게 짰어요. 그리고 왕은 도망을 가야 돼요. 네. 잡히면 끝이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안정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자 우리 상식적으로 자 선조에 대한 편견만 일단 걷자고 이순신에 대한 질투 뭐 이런 거 다 걷어놓고 지금 일본의 전략 왕을 잡아서 왕을 죽여버리고 어떻게든 조선을 끝낸다. 끝내버리고 명나라까지 간다라는 전략. 정면가도. 네, 그 가운데서 왕이 할 수 있는 판단 째야죠. 째고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의주에 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든 명나라의 참전을 이끌어내야 되는 정치적 판단, 외교적인 그런 판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된다라면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정통성을 이어가려면 당연히 세자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그때 아마 성인에 가까운 게 광해밖에 없었죠. 네. 제정신 18살입니다. 제정신. 제정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정신 밖 이면은 이미 많이 나가고 제정신 있는 성인에 가까운 게 광해밖에 맞습니다. 없었고. 왜냐하면 신성군은 이제 돌 지난 지 얼마 안 너무 됐고 어리고. 죽어요. 그리고 신성군. 그렇죠. 어.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은 맡겨야 되는데 어. 유사시에 내가 죽거나 어. 이랬을 경우에 누군가는 이걸 이끌어야 되는데 그건 세자죠. 임시로 맡겼든 그래서 이제 간에. 이게 일종의 어. 전신외각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에 대한 처우 그런 부분만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됐다면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편견을 버리고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으로 받아들였겠지. 대통령이 있고 우리 아들이 부통령을 만든 거죠. 내가 죽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게 있으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새끼 진짜 내가 죽으면 뭔 의도일까? 한 조치라고 취하기에는 본인은 너무 후방에 있고 아들을 전방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들 몸빵이지. 아들 몸빵에 본인은 여차하면 명나라로 튀렸다. 튀렸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의심하기 너무 좋은 상황. 네. 또 적극적으로 그냥 선조를 해석을 해보면 네. 외교적으로 명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네. 빨리 참전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어. 이런 거거든요. 외교적 카드로서 명나라 나 니네 나라로 가 진짜? 어. 아니면 그냥 빨리 도와줘. 니네들이 선택해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은 임금이 명예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일본이 공격할 명분을 주는 거니까 그걸로 협박을 한 거지. 저지선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좋게 표현하면 이제 적극적 동맹 그렇죠. 참전 네, 그런 유도라고 모양이에요.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댓글 다 그냥 악플 엄청 나는. 좋게 해석하면 붙었습니다. 네. 박가영 씨는 굉장히 고개를 가로저으시는데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 완전 아니에요. 아들 탱커로 앞에 탱커로. 아들 탱커, 네. 광해 탱커. 근데 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냐면 그 이후에 이제 아빠와 아들 관계에서 그러니까 뒤에까지 다 보면 이건 100% 몸빵이야. 왜 그러냐? 일단 전시 내각이 꾸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일단 소문이 아까 전에 말했었던 것처럼 그런 소문들 네. 광에 대한 인기 막 치솟고 막 이러는 과정에 선조가 양위 파동을 계속 일으켜요. 그 와중에 그게 뭐냐면 그래 너 인기 좋네. 계속 뭘 보내죠. 어. 계속 거기에다 분조에다가 너 인기 좋네라고 하고 일단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가 임진왜란 편에서 했습니다. 일단 한양을 수복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왜냐면 일단 지금은 이제 휴전협정 과정입니다. 명나라와 그 일본의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선조가 광해한테 양위 파동을 계속 이렇게 양위 파동이라고 하는 거 나 안 할게. 너 해. 아니 되옵니다. 그 못난 왕들이 항상 하는 거 영조가 아닙니까? 사도한테 했던 네. 영조가 사도한테 하면 양위를 5번 해가지고 사도가 미치거든요. 네. 말했잖아요 그때 사도편에서. 근데 이 전쟁 중에 18번을 합니다 이걸. 아씨 너무 많이 하네 진짜. 진짜 너무 싫다 진짜 나는. 자잘한 것까지 합쳐서 18번을 해요. 근데 이걸 이러니까 쉴드 치는 선생님이 욕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쉴드가 저 말했잖아요. 아빠 아들 관계에서는 훌륭한 아빠는 아니라. 아니 그 전쟁통에 어떻게 양위 파동을 18번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 먹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위 파동 일어나면 이제 다 가가지고 아니 돼. 광해도 아빠 안 돼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짓을 시켜요. 그 짓을 시키고 전쟁은 끝납니다. 네. 자, 이러 끝났는데 이제 전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조가 또 욕 계속 하겠네. 선조가 이제 생각했던 게 새로운 그 왕후를 다시 드려요. 진짜 야 띠질라면 천영이었어요 진짜. 네, 그게 이제 의인왕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왕후를 데리고 오는데 그게 이제 임목왕후입니다. 나중에 네. 임목대비가 된 임목왕후인데 그 광해보다 9살이 어립니다. 뭐야? 9살이다. 아들보다 9살이요. 아들보다. 야, 자기가 아니라 전쟁통에 나 마음고생했는데 어린 여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개똥이 질려가지고. 자
일단 본인의 반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었기 어. 때문에 그죠. 정실에다가 후손을 하나 만들고 싶었겠지. 그렇죠. 광해는 미운 털이 있는 대로 박혔고 지금 질투심으로 눈이 멀어버렸고. 그렇지만 그렇게 어릴 필요는 없었다는 거. 어. 아무튼 그래서 임모광우가 거기에서는 뭐 야, 연다. 어린 여자의 발끈합니다. 자, 어린 아니, 여자의 지금 발끈합니다. 아들보다 9살이요. 선조의 그 선택은 연대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지지합니다. 반대합니다. 아, 이렇게 간다고? 아무튼 그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네. 뭐 일단 왕후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비를 안 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광해가 문안 인사를 와요. 세자로서. 네. 그때 화를 내요. 선조가. 왜 화를 냈죠? 니 왜 와? 문안 인사? 네 뭔데? 너 뭐 돼? 이렇게 됐구나. 너 너 뭐 돼? 또 내가 전쟁 중에 임시로 세자 만든 거지. 너 아니야. 그리고 너 명나라한테 허락 못 받았잖아. 고명이 없었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게 뭐냐면 명나라가 끝까지 광해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명나라가 광해를 책봉을 안 해줘요. 세자로. 그리고 왕이 된 이후로도 국왕으로 책봉을 안 해줍니다. 왜냐? 형이 있거든요. 이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매군이 있는데 왜 자꾸 둘째를 아무리 그거라고 해도 근데 명나라 놈들은 이매가 미친놈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건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명나라도 후계자가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단 후계 구도를 명확하지 않았는데 조선에 그런 후계를 빠르게 해주기 싫었었던 내부 맥락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조선의 입장에서 그리고 광해 입장에서 명나라 허락이 안 떨어져요. 선조는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명나라 허락 안 받았잖아. 왜 자꾸 문안 인사로 하고 오지 마. 라고 합니다. 자, 광해도 진짜 인생이 네. 예, 왕 한 번 했던 거 빼고는 진짜 질곡이 많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조가 이 임목왕후랑 애기를 낳죠. 아니 계속적으로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건 침소에 계속적으로 찾아간다는 건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러 가는 거는 애기를 낳겠다. 아기를 낳겠다. 아들 낳겠다. 아들 낳겠답니다. 근데 그걸 광해가 매일 밤마다 보고를 받아요. 오늘도 갔습니다. 전하께서 네, 오늘도 갔습니다. 네. 그런 정보를 누가 주냐? 계시? 김계시가 줍니다. 왜? 김계시는 여전히 지금 선조의 상궁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보를 정보 보고를 받은 거죠. 거지. 예. 근데 이 보고를 계속적으로 광해한테 한테 흘려. 근데 이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게 김계시는 배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광해에게. 내가 선조가 죽은 이후에도 내가 이 궁궐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군가한테 배팅을 해요. 다음 왕이 될 사람한테. 근데 김계시는 이때부터 이미 광해한테 배팅을 합니다. 아니 그 배팅할 사람이 광해밖에 없기도 하고 임목대비의 이 아들이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도 알 수 없거니와 태어나고 작업치기에는 자기 나이도 너무 많고 이미 시간이 부족하고 불가능하지. 임목대비 입장에서 김계시를 좋아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야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둘 다 동아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광해한테 배팅한 걸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나중에 그 정보 보고를 김계시가 흘렸다는 걸 선조가 알게 되면 포기하라는 것으로 제가 계속 알려줬습니다. 전하께서는 광해에게 뜻이 없고 새로운 원자마마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단단히 접으라고 미리미리 알려주고 있었습니다라고 뻥카 칠 수도 있잖아.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건 야사요. 네. 어떤 야사가 있냐면 이 야사가 개축일기라고 네. 나중에 이 궁궐에 있었던 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일기라고 야사긴 야사예요. 네. 근데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냐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계시가 일단 임모광후가 처음부터 영창대군을 낳지 않습니다. 네. 그 공주를 먼저 낳아요. 정명공주를 먼저 낳고 그 이후에 유산도 한번 해요. 네. 유산이 아니라 낳고 난 다음에 죽었나? 그래요. 이때마다 김계시가 이 일기에 의하면 네. 이상한 짓을 해요. 뭐 귀신 소리를 일부러 내게끔 한다거나 그 임목
왕후의 그 침소에 궁녀들 시켜가지고 귀신 소리 내기. 막 이런- 죽어라 네. 죽어라 했.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어. 흉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음. 와중에 영창대군이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배팅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 양쪽에다 줄을 댔다고 보기에는 조금 광해군한테 조금 더. 치우친 어. 배팅을 합니다. 네. 치우친 배팅을. 근데 여기 창석 씨가 말한 거를 나중에 생각은 하고 있었. 혹시라도 그럴 내가 수 나중에 있죠. 이걸로 추궁을 당하면 이렇게 빠져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을 수 있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니까. 제시는 정보팀을 운영하고 있었겠네. 정보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영창대군이 나왔어요. 영창대군이 나왔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족보가 꼬이기 시작한 거죠. 네, 본인들이 만약 네. 지금 그 관리예요. 네. 고위 관직자들입니다. 네. 누구한테 배팅 하시겠어요? 아 정실이지 무조건. 아 정실이요. 어디? 아 공직자라면 정실이지. 아 정실에 배팅 하시겠어요? 어. 어디에 배팅 하겠습니까? 저요? 저는 광희한테 배팅했어요. 아 광희한테 배팅 합니까? 저도 영창. 아 영창. 네. 교수님은 근데 저는 너무 어려. 너무 어리죠. 그러니까 일찍 죽을 수도 있어. 네. 저는 양쪽 다 잡. 양쪽. 근데 양쪽 다 안 돼요. 근데 왜 양쪽 다가 안 되냐? 네. 포고를 올려야 되거든. 그렇지. 계속적으로 왜? 지금 일단 세자예요. 임시건 나발이건 네. 세자입니다. 네. 그리고 명나라한테 그 책봉 못 받았지만 네. 어쨌든 사람들은 다 광희를 세자를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영창대군이 나왔어요. 법통상 대군이 나왔지만 세자로 책봉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창대군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네 그것도.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영창대군을 그럼에도 배팅을 한다는 거죠.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조가 그 당시에 건강했나요? 그게 문제인데 50 몇 살. 네. 오늘 내일 하시고. 아 그러면 영창에 배팅하기 쉽지 않지. 그렇네. 골골됩니다. 네. 그럼에도 영창에 배팅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 저 바꾸겠습니다. 광해로. 아니, 왜냐면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광해 쪽에 줄이 없었으면 어쩔 수 없지. 아주 그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창으로 가야지 사실. 근데 광해파들을 계속 제거를 했잖아요. 선조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때의 그 붕당 얘기를 잠깐 하면 일단 다 복잡한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서인, 동인, 남인 다 있습니다. 네. 근데 북인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영창대군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붕당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창대군파와 광해군파로 나뉩니다. 그게 대북과 소북이에요. 네. 다 섞여 있어요. 다. 이게 이제 어떤 학식의 어. 어떤 뭔가 그런 학파 막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지지하느냐, 배팅을 누구한테 배팅을 하느냐. 누구한테 하느냐로 다 쪼개집니다. 어쨌든 광해파를 제거를 계속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게 뭐 누구는 북인 계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뭔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연구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대북 소북은 다 쪼개지는 거예요. 다 쪼개지고 배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소북이 영창대군파인데 네. 이 중에 유영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유영경이 굉장히 강하게 배팅해요. 영창대군한테. 영창대군한테 강하게 배팅을 했는데 선조가 유영경을 영의정을 안 줘요. 아, 힘 실어주네. 사인을 줬네. 영수가 된 거예요. 너무하네. 그리고 이 누가 봐도 영창대군을 이뻐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영창대군파를 어느 정도로 배팅을 하느냐? 원래 그 대군이 원래 태어나면 하는 의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 하라 그럽니다. 아, 야 광해는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불불 할 거 아닙니까? 나 대놓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일까지 있냐? 선조가 죽기 1년 전에 한번 진짜 크게 아파요. 쓰러져요 거의. 그리고 영의정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죽기 직전이니까 불러요. 그러나 진짜 나 내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진짜 영창대군 너무 어리. 아직 이제 젖먹이 아직 돌잔치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지? 광해한테 넘겨라. 광해한테 주고 난 선회하고 간다. 했는데 유영경이 그 이야기를 안전해? 안전합니다. 받겠지 끝까지. 영모다, 숨 넘어가기 전까지는 얘기 안 하겠. 영모다 영모. 그런데 대박은 뭐냐면 살아나요 선조가. 선조 입장에서도 얘기 안 한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유영경을 탄핵하라는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선조의 그 다음 반응이 더 대박인 거죠. 그러면 내가 그때 넘겼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 죽었어요, 광해 보고 지금 왕을 하라는 거야? 지금 난 하고 반역이지 영모지. 유영경을 탄핵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날려요. 이런 상황을 광해는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선조 진짜 개찌질이다. 그렇지 않아요? 와 들을수록 심한데. 근데 얘 그런 말 하잖아요. 권력은 아들하고도 안 나눈다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이 선조의 이 모든 것들을 광해한테 전달하는 사람이 이때도 전달하는 사람은 김계시라는 게 중요한 거죠. 김계시는 지금 굉장히 세게 광해한테 베팅한 거예요. 광해 입장에서는 김계시의 존재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었네요. 필요하죠. 왜냐 지금 아빠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죽을지도 몰라 하고 있는 동안 이 선조의 의중을 파악하기에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은 김계시. 궁녀예요. 선조 옆에는 궁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계속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해입니다, 여러분. 안 이쁘겠어요? 얼굴이 대수입니까? 정보를 주는데 뭐 상관없지. 최고의 궁녀죠. 그럼요. 최고의 궁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조가 죽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야사예요. 어떻게 죽냐? 약밥을 먹고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약밥. 이름도 우리말은 하필이면 약식. 약식. 네. 약밥 그 달달한 거. 네. 약밥을 먹고 불순물 넣기 딱 좋은. 근데 이게 야사인데 네. 약밥을 먹고 죽었는데 이 야사가 뭐냐면 이 포저집이라고 조익이라는 이때 당시에 네. 그 관리가 쓴 일기 같은 거예요. 네. 네, 역사서로 보기도 합니다. 네. 이 일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약밥 먹고 죽었는데 네. 국내 사람이라면 누가 듣지 못하였겠는가 이 이야기를. 이는 청고의 극악대제라고 할 것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일부러 죽이려고 광해가 약밥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야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문입니다. 네. 근데 소문이 이렇게 났다는 건 아빠가 죽는 과정에 아들이 뭔가 했을 거야라고 하는 다들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갑자기 죽은 과정도 좀 심상치 않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건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포저집에 나와 있는 그게 뭐냐면 여기에 후궁이 껴있다는 거예요. 그 궁녀가 껴있다는 거예요. 김계시라는. 그러니까 약밥 먹는 과정도 김계시가 뭔가 있고 영창대군과 임목대비와 관련한 모든 이야기들이 광해한테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이 김계시라는 인물에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네. 소문이 있다라고 네. 하는 걸 모르는 인간이 없다. 아. 라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왕이 돼요. 광해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됐는데 광해는 여전히 명나라한테는 책복을 못 받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형 때문에 임해가 있어요. 임해가.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건 임해를 유배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유배 가 있다가 임해가 죽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네. 근데 형이 죽었어요. 유배 가 있다가. 그러면 왜 죽었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안 합니다. 100%지 뭐. 이거 100%. 야사에 또 있잖아요. 입 주변에 약밥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없고요.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역모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로 광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존재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역모 사건을 광해가 정치의 술수로서 활용합니다. 별거 아닌 사건을 키웠다. 계속 키운다. 10번이 있어요. 광해가 집권해 있는 15년 동안 네. 10번의 역모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역모 사건을 어떤 식으로 정치로 활용하냐면 관련자 처벌 과정을 길게 끕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를 관련자 처벌을 해요. 하나의 역모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그러면 사실상 광해군 시기의 정치는 끊임없이 공포.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조사 과정을 유지하면은
그 과정에 누가 튀어나오면 걔를 죽이면 되는 거거든. 네. 이게 요즘도 많이 하잖아요. 검사애들이 사건 기간을 쭉 늘리면서 거기에 끼워넣게 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네. 영창대군 그 끓는 온도를 절절 끓게 해서 죽겠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증살? 네, 그거는 실제 정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사건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은상 살해 사건이라는 네.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자, 야사에 의하면 이 은상 살해 사건의 주모자도 김계시. 김계시와 이이첨이라는 이때 당시에 그 광해군 측근. 네. 자, 10번의 역모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10번의 역모 사건으로 전국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공포인데 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파가 필요 없어요. 그냥 광해 옆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숙청 과정을 다양하게 겪은 거죠. 네. 이 과정에 그 숙청을 김계시가 주도했다는 주도했다는 거죠. 왜? 끝까지 남아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네. 김계시라고 하는 김상궁이에요. 네. 김상궁과 이이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둘이 아마도 이 은상 사건을 주도했을 텐데 이 은상 사건이 뭐냐면 원래는 서얼들 7명이 네. 뭉쳐요. 그래가지고 은상이 뭐냐면 이게 은상이니 은 이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금고 턴 거예요. 왜 털었냐? 서울 차별에 항의하는 네. 그 정치적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털었다라고 네. 했는데 김계시와 이이첨이 이 사건을 완전히 맥락을 바꿔버려 조작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무슨 뭐 과학 수사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네. 수사 이 과학 조선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학 수사의 시스템은 인두입니다. 지지는 거지. 지지면 찢어서 나오는 말. 자백. 인두는 답을 알고 있다. 자백. 이렇게. 요건데 이게 뭐냐? 이게 서얼들의 무슨 그런 게 아니라 네. 역모 사건으로 변질을 시켜버려요. 그 서- 사주한 놈이 누구냐? 서울들이 불만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자백을 받는. 사주한 놈이 누구야? 그게 김재남이라는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라고 조작을 해버려요. 인목 덮어 대비 씌워 아버지. 보이는구나. 네. 그 아버지. 싹 정리하려고. 조작 사건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역모 사건으로 변화돼 버려요. 그리고 영창대군을 네. 유배 보냅니다. 네. 김계담을 죽이죠. 먼저. 김재남도 죽이고, 죽이고. 외할아버지도 죽이고. 김재남을. 예, 전혀 영창- 상관없는데. 그렇죠. 영창대군을 서인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는데 이때가 네. 8살이에요. 네. 근데 왜 이때 원래는 광해는 아마 바로 죽이고 싶었을 텐데 주변에서 이제 만류를 하죠. 동생을 함부로 모양이 죽일 좋지 수는 없다. 않다. 모양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1년을 살려둬요. 1년 뒤에 끓는 물이 아니라 끓는 방. 방에다가 온돌방에다가 나무를 많이 뗀 거예요. 엄청 네. 뗐구나. 그 잠궈서 쪄 죽이는 거죠. 쪄 죽이는 쪄 죽이는 거. 쪄 죽이는 거. 쪄준 거. 이거 실제입니다. 고통. 계속 떼서. 네.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태운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왕족이니까 몸 보존하되 이게 살이 흐물흐물해.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인목 대비. 인목대비의 존재입니다. 인목대비의 존재. 나이가 들수록 사라지는 효소 때문에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하신 분, 빵, 라면, 밀가루 같은 음식을 먹기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카무트 100만 효소사랑 추천하겠습니다. 효소 좀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카무트 효소, 그런데 스펙, 가격 모두 확인하셨나요? 지금까지 이런 효소 없었습니다. 캐나다산 정품 카무트 효소에 하루 단 한 포만으로 100만 역가 수치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만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 특허 공법, 글루텐 분해 요소로 라면과 빵과 같은 밀가루까지 분해하고요. 가격 또한 동일 스펙 제품 중에서는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여러 번 드시지 마시고 이제 하루 한 포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 드세요. 네. 자, 효소 드시는 분들, 자, 이 역가 수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100만 역가 수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제품이고요. 이 카무트라는 공유가 굉장히 슈퍼푸드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카무트로 만든 효소가 굉장히 고급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샀습니다. 네. 저도요. 역사 내피셜 근원 보고 샀다라고 네. 배송 메시지 샀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네. 배송이 와가지고 잘
먹고 네. 다니고 있습니다. 이왕 드실 거라면 네. 자, 가장 좋은 원료로 만든 효소 드셔보시기를 맞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카무트 100만 효소 사랑이었습니다. 네,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을 소개드립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이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 성분으로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묻고 관리하다가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캐라셀 패치는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 받아보세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톱이 못생겨서 혹은 문제성 발톱 때문에 여름철에도 양말을 벗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쫄이나 샌들 같은 거 못 신으시는 분들 계시고. 진짜 답답하죠. 네. 보여주기 불편해서. 네. 네. 자,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럴만도 한 게 진짜 발톱에 문제가 있으면 발이라는 부위가 좀 그렇기도 하지만 더 좀 보기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괜히 그 질병인데 위생적이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 고민거리 있으신 분들 캐라셀 패치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요. 붙이고 주무시면 됩니다. 다른데 묻을 일도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주무시기 전에 패치 붙이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이미 효과가 발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새끼 발톱 거의 죽어가던 거 이걸로 다시 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적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인목 대비. 인목 대비의 존재입니다. 인목 대비의 존재. 동생은 죽었어요. 배달원 동생이지만 죽었습니다만 뭐 사고사죠. 네. 그렇죠. 보기에는 보기엔 사고사예요. 엄마는 조선시대 때 엄마예요. 엄마. 새엄마지만 엄마입니다. 엄마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엄마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네. 죽이는 순간 그거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제 힘을 빼야죠. 그게 뭐냐면 일단 수족을 잘라야지. 이 덕수궁입니다. 지금의 덕수궁. 네. 덕수궁이 같이 가요. 엄마랑 같이 갔다가 두고 본인만 옵니다. 거기다가 그냥 저걸 하는구나. 그리고 고려장을. 사실상 유폐를 시켜버리. 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죽든 말든 쌩 깠다 하는 거예요. 그게 폐모살제입니다. 엄마를 패하고 버렸다. 그리고 동생도 죽였다. 인 건데 어느 정도냐면 일단 먹을 걸 안 줘요. 가둬놓고. 네, 가둬놓고 먹을 걸 안 줘서 이거 개축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축일기가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쓴 일기인데 네. 명례궁이 이제 그 거기에 있었던 궁 중에 하나예요. 명례궁에 갇혀 지낸 지 10년이 되어가니 모든 물건이 다 동이 나서 신창기 이후로 노끈이 없어 베옷을 풀어 꼬아 입고 지금 엄마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옷질 실이 없어 모시옷과 무명옷을 풀어 쓰곤 했다. 윗사람은 치마할 것 없이 민망히 여기고 있었더니 짐승의 똥에 쪽새가 들어있어 한 포기가 났거늘 남빛 물감들이 일을 시작했다. 쌀을 일 바가지가 없어 소쿠리로 쌀을 잃었더니 까마귀가 박씨를 물어왔는데 그게 큰 박이 나중에 열려서 이거 가지고 살았다. 야, 엄마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거 저기 뭐냐? 그 뭐지? 한강 사이에 있는 섬 뭐야 거기? 밤섬. 밤섬에서 짜장면 끓여 먹는 거 뭐야 그거? 김씨 표류기. 그렇지. 김씨 표류기네 완전. 네. 새똥 안에서 씨앗 찾아가지고 심어가지고. 야. 근데 그 정도로 한 건데 이 모든 사건의 뒤에는 김계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되는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개축일기나 아까 말했었던 이런 그런 야사들에는 김계시가 있었다라는 소문이 이제 적혀져 있는 거고, 이게 그냥 광해군 일기나 이런 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이 김상궁이 네. 허락하지 않으면 광해군에 아무 일도 안 했다고 돼 있는. 그러니까 모든 건 김상궁의 글로 광해군한테 올라가고 처리가 됐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고, 혹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로 감사병사 수사로부터 아래로 권관 찰방에 이르기까지 천냥 백냥 하는 식으로 모두 정해진 액수가 있어 값에 따라 선발하고 낙점도 또 이런 액수로 정했다. 김상궁이 붓을 잡고 마음대로 하니
왕도 어떻게 하지 못했다. 혹은 김상궁은 선조 때의 궁인으로 광해군이 총애하여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줌으로써 권세를 내외에 떨쳤다. 또 이첨의 여러 아들 및 박홍도의 무리와 결탁하여 그 집에 거리낌 없이 무상으로 출입하였다. 이게 그렇게 날고기는 그 고위 간직자들도 김상궁과 관계가 되어야만 고위 간직으로 올라갈 수 완전 있어요. 문고리 권력이었구나. 네. 혹은 광해군이 무언가를 할 때 김상궁이 붓으로 써서 줘야 결정했다. 심지어 후궁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후궁들이 쭉 있는데 잠자리 순번을 김상궁이 정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 내가 1번 이렇게. 그거 모른다고 야사라고. 첫 계시는 김. 너 같으면 네가 있지 무조건 1번. 네. 근데 왜 광해군은 김계시만 이렇게 들었을까요? 그게 이제 의아한 거예요. 너무 네네. 의심이 드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세자 전에 춘궁에 있을 때 이때 어린 나이에 또 상궁으로 있으면서 좀 뭔가 가스라이팅을 했다. 가스라이팅보다 의지를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본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창대군과의 네.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정보까지 다 주면서 뭔가 깊은 그런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해 정치 과정이 뭔가 그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김계시 말고로 믿을 사람 아예 없었다. 이게 너무 이제 전란 때의 광해군의 영명함과 지금 김계시에 포섭된 맞아요. 광해군은 너무 달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 김계시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게 꽉 잡고 있어갖고 누구처럼 이렇게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근데 이게 설명이 되나? 이게 설명이 되나요? 이게 왜냐하면 광해군도 바보가 아닌데 그 정치를 망친 거잖아요. 이게 참 희한한 건데 광해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총명함을 드러냈을 때는 아빠하고 떨어져 있을 때야. 근데 아빠하고 붙는 순간 아빠의 태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본인의 총명함을 드러낼 수도 없거니와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누군가의 조력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게 김계시였고 그 존재를 점점 더 신뢰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는 아예 맹신의 단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뭐 정치인으로서? 지금 그렇지. 우리 안마기 안 못했어요. 지금 두 마디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 김계시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 말하자면 뭐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왕을 욕하기 힘드니까 김계시가 다 나쁜 년이다. 이렇게 했을 수 있다. 뒤에 사람들이 이게 사실 아무리 자기도 왕이었는데 그렇게 설명이 좀 이상해.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김계시도 또 배신을 해요. 네. 광해군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데 일단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김계시는 그냥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정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조 아래서도 정치를 행했던 것이고 그런데 광해 때도 정치를 행했는데 광해가 그냥 유독 너무나도 이제 기대면서 좀 거기에 본인도 조금 호가의. 하면서 업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김계시와 김계시 측근들은 말도 안 되는 건세를 그렇죠. 부리고 부정부패를 많이 일삼습니다. 심지어 뭐 조카 사위까지 네, 권세를 다 누렸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정치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그러다 보니 광해가 지금 너무 막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갈아탈라 그랬구나. 인조 쪽에다가도 발을 댄 거죠. 아니 그런 성격이라면 충분히 인조 네. 쪽에도 줄을 댔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방중술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치를 하고 싶었던 사람. 그렇게 똑똑하면 연습도 열심히 했겠죠. 방정술 연습. 머리 좋은 사람이 나 또 이거 뛰어나다. 잘해야 된다. 얼굴 아니면 했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광해가 말도 안 되는 폭정을 일삼아요. 일단 광해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좀 그런데 좀 또 듣기 좀 거북하시겠지만 광해가
집권 초기에는 영민합니다. 영민한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막 뭐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 때의 전란 수습을 잘 해요. 그렇죠. 잘 하다가 이 영창대군 사건, 아까 그 은상살해 사건 이후로 영창대군을 죽인 다음에 네. 미쳐요. 정신적으로 좀 도라이가 됩니다. 진짜 아. 실제로.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거기에 빠져요. 이게 제일 큰 나중에 네. 인조반정 때도 이게 가장 큰 그거거든. 일단 폐모살제랑 두 번째 이게 굉장히 큰 그 폐악으로 꼽히는데, 뭐 짓는 거? 네, 그게 뭐냐면 그 도서관 옮기려 그랬구나. 네. 이게 이제 그 수도로 옮기려 그랬어. 그거 뭐라 그러죠? 풍수지리에 빠져. 그래서 다른데 도사님. 궁을 길지를 씌우려고. 알아보고 네. 다녔구나. 근데 뭐 길지 중에 무슨 파주 막 이런 데도 알아보러 다니다가 운정지구. 이게 네. 아니야 이게 파주 신도시. 이게 요망한 도사들이 문제야. 그러다가 이제 인왕산 아래가 또 괜찮다 그래가지고 인왕산에 네. 경복궁에 이거는 이제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네. 경복궁의 10배가 넘는 네. 궁터를 닦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음. 엄청나게 때려 부어요. 네. 엄청나게 때려 붓고 또 갑자기 누군가한테 들어요. 누군가 얘기해 줬겠지. 네, 누군가 들어 뭐냐면 지금의 경희궁터에 네. 왕이 될 놈이 태어날 거다. 그럼 죽여야지. 그러면 그거 기를 눌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또 궁을 지어. 그게 지금 경희궁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거기서 왕이 태어나요? 태어납니다. 그 인조가 거기서 태어나거든요. 오. 야. 맞았네 그러면. 인조인가 인조의 아버지인가가 아무튼 그쪽에 그 자리를 잡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쪽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둘이겠어. 그렇죠. 이게 사실은 훨씬 더 합리적인 오, 해석인데 혹했어. 근데 한 명만 나오면 진실이 되잖아. 지금 경희궁 자이.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했었던 그 토목공사의 수준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그 창덕궁일 거야. 아마 창덕궁에 이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청기화로 되어 있는 특이한 건물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던 그 경복궁이 10배가 넘는 그 궁터에다가 다 청기화로 때려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청기화가 얼마나 비싼 거냐면 염료를 엄청 중국에서 다 사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코발트잖아. 코발트. 네. 그걸로 다 때려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 지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버리가 아깝잖아요. 나중에 인조반정 이후에 그걸 뜯어다가 창덕궁에다 옮겨요. 그 기와를. 네. 이제 그랬을 정도로 토목공사에 집착을 합니다. 이게 정통성이 부족한 왕들이 꼭 그렇게 토목에 집착해. 사실 그 임해랑 광해가 사페라고 하면은 사실 광해도 사페인데 억제돼. 왜냐면 사페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화만 잘 되면 잘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잘 된 거 굉장히 영민한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원래대로 돌아갔을 수 있다는 생각도 돼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서는 좀 설명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개시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누군가요? 개시가 배신.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폐악질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광해군 말년이 되면은 모두가 압니다. 날만 보고 있어요. 마치 그 1961년의 대한민국처럼 쿠데타 전이야. 쿠데타가 일어날 거란 소문이 이미 다 돌아요. 언제 별난이 날 줄 모릅니다. 네. 그런데 광해는 그 별난의 소문을 못 들어요. 누가 주변에 차가 떠나고 있겠었겠지. 아까 근데 정보의 출처가 김계시로. 김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정보를 김계시를 통해 올라갑니다. 근데 김계시가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나중 물어봐요. 광해가. 야, 그 무슨 서인들이랑 여러 몇 명 애들 모여가지고 뭐 이러 한다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다 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누구보다 충신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올립니다. 광해한테. 근데 본인도 반종 당시에 목이 베이잖아. 그리고 난 뒤통수 다음에 맞은 거야? 서인 쪽에다가 줄을 댔던 거예요. 근데 반정이 일어났는데 네. 논의를 한 거죠, 서인들이. 전혀 안 되겠다. 믿을 인연이 아니다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광해군 일기 15년 3월 13일 계시가 정업원에서 불공을 들이고 있다가 사변이 일어난 것을 듣고 민가에 숨었는데 군이 찾아와서 배웠다. 이 말은 본인은 무사할 거로 생각한 거죠. 그렇지. 네. 불공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절하고 있었으면 절. 그런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급습해가지고 죽인 거거든요.
이거는 본인은 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흘렸으니까. 그리고 광해를 안심시켰으니까. 그런데 이 그 반정 주도 세력들 입장, 특히 네. 인조 입장 두 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는 인조 입장에서 얘를 계속 믿고 쓸 거냐. 머리는 좋은 것 같고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으니 믿고 쓸 거냐.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주군을 지금 2번이나 배신한 겁니다. 선조에서 영창대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창대군과 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 거를 광해한테 흘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본인들한테 흘린 거거든요. 얘 또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리가 있었던 근데 거죠. 두고두고 죽일 수 있었잖아요. 두고두고 빼먹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죽였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김계시가 서인 쪽도 물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임목대비가 가만두지 않았다. 임목대비가 중간에 치고 들어왔다. 살려두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임목대비가 그 인조가 임목대비를 찾아가자마자 임목대비가 광해한테 했던 말은 인조 데리고 와. 그 광해 데리고 와. 끌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내가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나는 너한테도 인조 너한테도 옥세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임목대비가 틀었다. 자기 아들이 죽는 과정과 그 정명공주랑 막 이런데 막 귀신 소리 내고 막 이지랄 했었던 네. 거 막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다음 내가 그치. 지금 위패되고 너무 막 이러는 싫지. 과정에서 김계시가 분명히 뭔가 있는데 나 인연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살렸죠. 용서가 안 이게 되는. 정치적으로는 김계시 살려두는 게 더 이득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인 거는 임목대비가 못 본다 적고를 그랬을 수 있는 누군가의 거예요. 결단이 중간에 끼어들었을 수 있죠. 광해 끌고 와가지고 내 앞에 무릎 꿇리고 김계시도 죽이지 않으면 나 너한테도 도장 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딜을 쳤을 수 있다. 딜을 칠 수도 있기 그 때문에 가능성이- 아마 죽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까지 드리면서 김계시는 그렇게 네. 인조 반정으로 목이 날아가게 됩니다. 네. 파란만장. 예. 예, 어떻게 보면 천한 이 신분에서 태어나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네요. 아 그럼요. 예, 거의 뭐 국정 왕을 막 쥐락펴락하고. 대군을 죽였다는 소문까지 어. 돌았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윗단까지 올라갔던 여성입니다. 네. 네. 관직은 없었지만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